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의 녹취 전체를 공개했는데 짜깁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만 쏙쏙 짜깁기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이 의혹의 핵심이었던 커피 타줬다, 이것도 그 녹취에서는 김만배 씨가 나중에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짜깁기 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뉴스타파가 신앙님 김만배 녹취 원본을 공개했는데 원본을 들여다보니까 정작 윤석열이 커피 타주면서 수사 무마시켰다라는 김만배의 보도 내용이 짜깁기 됐다라는 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논란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작품. 오늘 동아일보가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신앙님 인터뷰, 평작품이지? 라고 묻자 김만배, 야, 뭐 그런 거 묻냐?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인터뷰 내용을 번복했어요. 신앙님 인터뷰에는 사적 대화였다라고 김만배는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 허풍이었다라는 주장인데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이게 그냥 지금 논란이 되니까 김만배 씨가 허풍으로 둘러대는 것이다. 사실은 기획과 공작에 가깝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수사. 경향신문 3면 기사입니다. 대통령실과 발맞춘 검. 선거제 농단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죠. 언론 보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작 뉴스타파가 공개한 원본 통화 녹취에 짜깁기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걸림돌.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한국과 중국 관계에 걸림돌이 안 되게 하라라는 주문을 당부했습니다. 리창은 FTA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고삐, 한겨레신문 2면 기사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고삐 뿔린 분양가, 서울 강북서도 평당 4천만 원, 한겨레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댄다라는 조짐도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언제까지 부동산을 지난 정부 때처럼 다 통제해야 되냐, 통제가 됐더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통입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지도부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작 의혹이 강하게 일자 김만배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허풍이었는데 이렇게 꼬리를 내렸습니다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 김만배 신앙님이 사전에 모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리고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무언가 공작을 꾸민 듯한 정황들이 검찰에 의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허풍과 공작 사이 대선 개입 본격 수사. 김만배 씨는 석방되고 나와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영향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라고 본인의 녹취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도 그냥 센 척했던 허풍이었는데 라고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김만배가 허풍이라고 주장했던 그 가짜 인터뷰는 대선판을 뒤흔들고 난 이후에 허풍이라는 발언이라 과연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먼저 이 대목, 이 보도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검찰 조사, 허풍으로 넘기려다가 돈거래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 검사가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윤석열을 언급하며 신앙님에게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가 센 척한 거야. 조미료를 MSG를 많이 친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 그래요. 쓱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나 센 척했던 거예요. 그러나 검찰이 누굽니까? 돈거래를 딱 잡아낸 거죠. 여기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어요. 대장동 일당 A씨가 대선 직후에 형, 신앙님 인터뷰 그 형 작품이에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부인을 하지 않아. 야, 뭐 그런 거 뭐냐 임마. 이것도 일종의 센 척이에요. 야, 뭐 그런 거 뭐냐 임마. 야, 형 몰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이라는 거죠.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신앙님 인터뷰 형 작품이에요? 야, 뭐 임마 그런 거 물어봐 임마. 형주 형 어떻게 봐요? 네. 뭐 그런 거 물어보냐? 이런 그걸 거. 왜 나한테 물어봐? 실제로 보면 이제 이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문제에 자기의 그 취득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배팅을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배팅을 세게 했다. 세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뭐 인터뷰라고 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사적 대화 형식의 그와 같은 녹취를 하나 뜬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허풍을 떨었다 그러면 끝까지 신앙님한테 돈을 안 줬어야죠. 그리고 허풍 뜨는 값을 저렇게 1억 6,500만 원까지 주면서 허풍 뜨면은 한 뭐 우리 동네에서 허풍 몇 개만 뜨면 한 10억 정도 금방 하루에 나가겠네. 저희 동네에 허풍 잘 떠는 형이 있거든요. 네. 그 형은 허풍 떤 거 개수 치면 한 100억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허풍 정도에 한 1억 6천 정도 주면 예. 그 형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그게 딱 걸린 거잖아요. 딱 걸린 거죠. 금전거래가.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솔직히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 선거상황실장을 하면 예. 제보를 주잖아요. 네. 예컨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나경원 후보의 고급 무슨 그 피부 미용실. 피부. 그것도 처음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기자가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런 취지, 정치적 취지 없이 갔는데 재벌 부인들이 자주 다니는 고급 미용실에 갔더니 그 원장이 자랑한답시고 나경원 의원도 다녀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야기를 선거 때 그거 한번 다시 보자. 이렇게 우연하게 얻어 걸린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신앙님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은근슬쩍 대선 막바지에 이렇게 언론계에 흘린다든지 당에 토스한다든지 예.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저는 높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여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하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했을 것이다. 예.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추론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말대로 그냥 허풍 뜬 저분이 허풍을 많이 떨기는 뜬대요. 예. 허풍 뜬 것이었다면 왜 돈을 주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냥 검찰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술 한 잔 비싼 술 한 잔 마시면서 허풍 뜬 것으로 끝냈어야죠. 검찰이 신앙님 김만배 간의 이 금전 거래를 포착하면서 결국은 허풍으로 넘기려 했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허풍을 떠는데 왜 1억 6천을 주느냐. 그러면 김만배 씨는 이제 와서 대선판은 다 흔들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나 센 척하려고 한 말인데 나 그거 허풍인데 1억 6천은요? 라고 묻자 책값인데요. 책의 가치가 1억 6천에 해당한다라고 김만배 신앙님 모두 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 주고 거금을 주고 산 그 좋은 책. 그러면 애지중지 금고에라도 넣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시각일 텐데요. 정작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에 구입한 신앙님 책 3권이 사무실에 널브러져서 방치돼 있었다. 요게 확인된 거예요. 검찰은 이게 1억 6천짜리 책값이 아니다. 결국은 의도를 갖고 대선판을 흔들었던 그 허위 보도의 대가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뭐 수사 많이 해보셨던, 압수수색 많이 나갔던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이 현장을 딱 갔는데 책이 이렇게 3권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보니까 지은이 신앙님 딱 책 3권. 그게 1억 6,500만 원으로 줬다는 책이면 유리 케이스에 다 장갑 끼고 흰색 장갑 끼고 또 보관하고 습도 온도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사무실에 널브러져 있으면은 그게 1억 6,500짜리 책입니까? 아니 이 책 3권이 뭐 조선 백자예요? 고려 청자입니까? 고려 청자보다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1억 6,500만 원을 준 시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21년 9월에 9월 10월에 인터뷰한 다음에 직후에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후에 줬는데 이 책에 대한 또 계약서가 있어요. 예. 근데 계약서는 6개월 전에 썼어요. 6개월 전에 쓴 거 자체는 이 책을 사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미리 소급해서 이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허풍을 떨었다, 뭐 조미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것은 신앙님이를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5년에서 20년 만나러 온 신앙님이 왜 녹음을 해요? 지금 굉장히 반가운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야겠다고 왔는데 왜 같이 70시간을 넘게 한 70분 이상을 얘기하면서 왜 녹음을 하느냐? 그럼 김만배 씨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의도적이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많은 부분에서 이 김만배 해명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5년,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책을 1억 6,500만 원 주고 사줘요? 예, 물론 이게 보기에 따라서 검찰이 볼 때는 야 1억 6,500만 원 주고 샀다면서 책을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라고 하지만 뭐 김만배 씨 입장에서 나중에 아니 그 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뭐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야죠. 아니 1억 15년, 6천이면. 20년 만에 만났으면 뭐 서로 교제를 계속 하다가 이 책의 가치를 알고 그래 형 나 이거 1억 6,5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이 책을 나한테 줘. 이렇게 이 얘기했다고 하면 이것도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그렇죠. 15년, 20년을 만나가지고 책 줘. 그럼 내가 1억 6,500 줄게.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뭐 재벌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 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허풍이다, 뭐 조미를 쳤다 이것은 거짓말이 분명하고 네. 지금 둘이요. 사실 언론기관에서 평생 보낸 사람 아닙니까? 언론인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중에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행위의 어떤 과정을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예. 녹음을 하고 이걸 어떻게 쓰고 또 녹음 파일을 보면 형 이런 거 나가면 나 죽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녹음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 테니까 니들은 모른 척해 라는 거.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고하고 있는 내용. 검찰이 이 대장동 일당 간의 대화를 재구성한 건데 야, 형 이거 신앙님 형 작품이야라고 물으니까 야, 뭐 그런 거 뭐냐 임마.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등등등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도 다 의도했다는 거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만배가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욱 이 대장동 일당들과 2021년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없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상황들이 거의 일관성이 있게 진행이 됩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금 뭐 이게 사적 인터뷰다 아니면 그러니까 사적 대화를 녹음한 거다 인터뷰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적 대화를 녹음한 거면 그 대통령 선거 수일 전에 이 내용들을 대단한 특집 인터뷰 보도처럼 터뜨린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고요. 한 가지 오랜만에 만났던 날 나눴던 대화들을 사적 녹취했다는데 그날이 언젠고 하니 2021년 9월 15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2021년 9월 14일이 대장동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의혹들을 막 생산해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예. 대장동은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맞춰서 김만배 씨가 저런 인터뷰를 하고 또 본인은 흘렸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문제점들을 다 온팍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일들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행위가 아닌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김만배 씨는 언론인 아닙니까? 그동안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문제 속에서 김만배 씨가 했던 역할들을 보면 대언론 관계들을 통한 조정 능력들을 보여준 바 있거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간부와 수억 원의 돈 거래. 이 문제 때문에 한겨레 신문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그 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림 씨한테 또 1억 얼마의 돈을 줍니다. 그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게 한두 번 했던 작품이 아니잖아요. 어허.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이 사람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문제도 50억 클럽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는데 김만배 씨가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이게 상식과 어긋나는 수많은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진행해 왔거든요. 예. 이 커다란 문제점들에 대한 이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김만배 씨의 거짓된 조작,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작품이다. 의도한 작품이고 김만배가 연출했던 여러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이다. 자기들끼리의 용어를 빌려 쓰자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작품인데 김만배 혼자 작품을 설계한다고 그 작품이 팔리지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나 만들면 감독이 연출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면은 이걸 잘 마케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극장에 상영을 해야 관객들한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과연 김만배가 연출한 작품을 누가 엄청난 비싼 값에 예. 판권을 사고 그거를 극장에 상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지금 여기에 대한 연관관계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촉발됐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이 미쳤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피해갈 길이 없는데요. 나중에 그 문제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거니까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신앙림 씨는 이게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비록 책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반박을 조금 전에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공을 한다면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뭐 모든 책은 그렇게 따지면 무궁무진하게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제 박사 논문도 무궁무진하게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시겠어요? 형? 안 사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는 의도적인 대선 공작도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떠들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윤석열이 무마해줬다라는 의혹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거다라는 취지로 모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 대선 판을 흔들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한 일종의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검사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 대장동 개발 비리 본질을 호도하는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유포했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구체적인 배후 세력까지 규명하겠다. 검찰은 배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 인터뷰를 따라서 보도했던 여러 매체들도 논란이 됩니다. JTBC는 어제 뒤늦게 사과했다라는 보도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요. MBC는 해명을 했습니다. MBC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본인들은 녹취록 원문 제공을 본인들은 거부당했다. 김만배 씨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자, 이 사과도 이게 뭐 사과냐 해명이냐 발뺌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성치훈 정책위부 의장님, JTBC는 아예 화끈하게 사과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보니까 짜깁기도 있었고 누락도 있었고 왜곡도 있었다. 조사하겠다. 근데 MBC의 사과는 JTBC 사과와 좀 달라요. 우리가 그냥 인용 보도한 건데 원문도 뉴스타파가 안 줘서 좀 한계가 있었다. 약간 변명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정부와 MBC와의 불편한 관계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를 한 언론 매체들이 모든 매체가 다 사실 이 관련 기사를 보도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자 지금 팩트체크 점검하겠다고 한 거는 MBC, KBS 그리고 JTBC 딱 세 군데를 찍어서 들어갔고 또 기자들에 대한 고발도 MBC 기자만 지금 4명인가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 비해 좀 과다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과거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이어져 온 MBC와 윤석열 정부의 좀 악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 MBC 입장에서도 좀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그런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그 일단 허위 인터뷰인가 그리고 이 받아쓴 언론에 문제가 있는가 뭐 또 배후 세력이 있는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했던 뭐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인터뷰라는 것은 거의 사실상 드러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쓴 언론에 또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그 당시에 김만배의 녹취록이 나왔고 그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그 다른 언론들이 MBC의 입장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간다고 봅니다. 전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언론사도 모두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만 보도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MBC만 너무 몰아가는 분위기는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동관 위원장의 취임 이후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좀 길들이기 분위기 속에서 좀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거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통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팩트체크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잘못 인용 보도한 수준인지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됐던 JTBC 보도 사례처럼 핵심 취재원이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보도해서 그 부분이 누락된 의도적인 왜곡 보도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논란이 되니까.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 관련 KBS, MBC, JTBC 등의 팩트체크 시스템에 대한 실태 점검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이 언론사도 당연히 오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 과정에서 실수로 오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번 당해봐라 라고 의도적인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건지 그 경계에 있는 보도들이 방금 거론됐던 뭐 ITN, JTBC 그리고 MBC, 뉴스타파 요 보도예요. 제일 중요한 건 JTBC가 제일 먼저 사과했죠. 예.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아니라는 내용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빼고 보도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도를 할 수 있는데요. 선거 때가 다가오면 국회의원 선거 한 보름 정도 13일, 14일 선거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땐 진짜 민감하게 관련된 내용 한 사람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면 형평성 있게 다뤄줘야 되는 공정방송의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좀 길죠. JTBC가 보도했던 2월 21일은 이미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됐을 때예요. 근데 해당 기자가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얘기한 내용들은 쏙 빼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주인 검사 얘기를 하고 커피를 타줬다고 하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리포트를 2개 쓰거든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의 대대적인 수석 대변인 등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쏟아집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요. 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2월 21일 JTBC 보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양의 이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쏟아냈는지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장동 의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최악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JTBC의 보도를 근거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커피 타주고 수사 무마해서 봐주고 덮었던 게 사안의 본질 아니냐? 윤석열 게이트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됐던 보도를 JTBC가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우영 씨의 이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쏙 빼고 보도했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고요. 조금 전에 MBC 얘기 주셨는데 왜 MBC 기자 4명 고발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월 6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불과 사흘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때는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뉴스타파가 얘기를 하는 내용들은 김만배 씨의 육성인데요. 조우영 씨에 관련된 내용을 김만배 씨가 들었다는 거면 탐사 저널리즘
탐사가 전문으로 하는 데잖아요. 그럼 조우영 씨를 찾아가서 그 인터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없이 짜집기를 해갖고선 여기에 대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죠. 예. 채널A 3월 7일 그 방송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대다수의 언론들이 그 당시 리포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거기에 MBC가 무려 4개의 리포트를 쏟아내는데요. 당시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불 보도를 앞에 3꼭지를 갖고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점점점, 사건이 없어졌어. 아, 지금 김병민 최고가 다 지금 조사를 해왔군요. MBC 보도에 대해서. 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보도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오. 그리고 그 네 개의 리포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 이게 제목입니다. 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불과 내일 모레가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MBC의 핵심적인 저녁 뉴스 종합 보도에서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그리고 하나는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 김만배 육성이 보도됐다. 이 내용들을 지켜보게 됐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장동은 이거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에 있었던 문제라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월 7일부터 민주당이 쏟아냈던 논평, 대변인 브리핑,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왜 커피 타줬냐? 그 내용도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핵심적인 선거 공작인지 아닌지. 예. 자, 성치훈 부의장은 MBC와 대통령실의 악연 때문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냈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 조사해봤는데 MBC가 앞장서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또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 의견 다 전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뉴스타파는 악의적인 보도를 했느냐, 의도적인 허위 보도를 했느냐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신앙님의 원본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짜깁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에는 김만배 씨가 아니 그 조우영이 윤석열은 못 받고 커피도 아니 뭐 밑에 있는 직원이 타줬고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쏙 빼고 불리한 부분은 쏙 빼고 유리한 부분만 보도했다라는 짜깁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할 땐 원본 짜깁기. 2021년 9월 15일 원본을 보면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라고 신앙님이 묻자 응 박모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라는 녹취가 쭉 이어집니다.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그러자 김만배가 통했지 까지 뉴스타파는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원본엔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님이 조우영은 그러면은 박모하고 커피 마시고 온 거야? 윤석열하고 커피 마시고 온 거야? 라는 윤석열이 커피 타서 보냈대 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니 혼자 타주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검사랑 마시겠어. 검사 누구랑 만나는데 박모를 만나는데 박모가 뭐 얼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못 만나고 왔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한 부분은 쏙 빼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요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논란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그때 한창 이재명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그 조우영한테는 커피 왜 타줬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뉴스타파의 보도였잖아요. 네. 근데 저 뉴스타파 갖고 있었던 원본을 보니까 바로 그 뒷부분에 신앙님이 물어보잖아요. 윤석열은 봤어? 만났어? 커피를 누가 타준 거야? 라고 묻는데 그 뒤에는 윤석열을 보지 못했다라는 대목들이 쭉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왜 보도에서 삭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 문학가들이 왜 세계적인 문호가 되는 줄 아십니까? 검열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는 겁니다. 저게 지금 녹취가 그냥 녹취가 아니고 대단한 녹취예요. 예. 잘라서 쓸 것, 빠져나갈 것이 저 안에 다 배치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상하고 예. 의도하에 녹취를 한 걸로 보인다. 예, 이 녹취 전체를 읽어봐봐. 내가 언제 윤석열 욕한 거 있어? 없어. 그러나 편집할 때는
마치 윤석열이가 구해준 것처럼 딱 되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그 안에 다 섞였잖아요. 원본이 공개됐을 때의 시나리오까지 들어가 있다. 종합적인 뭐 탁월한 작품인 거죠. 그게 프로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1억 6천만 원짜리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결론이 그런 거였다면 윤석열은 보지도 못했고 조영이가 혼자서 뭐 언제 검사하고 맞빠져서 커피 마실 주제나 돼? 네. 그게 맹점이었으면 저런 얘기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전체 녹취를 보면 김만배가 하고 싶은 결론은 조용히 어떻게 검사를 만나. 그런 주제도 안 자기 혼자 됐지. 커피 마시고 왔지. 뭐 이게 저 결론인데. 수사관 한 놈이 커피 타주는 거 겨우 옆에서 쭈그리고 마시다 온 거지요. 근데 이 녹취가 둔갑이 됐어요. 윤석열이 커피 타주더니 수사를 무마했대로 둔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러시아 작가들이 섭작을 하잖아요. 또 나온 러시아 작가. 예.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하고를 그 안에 다 쓰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예. 짜르 체제하에서. 이제 그런 것처럼 저 작품은 정말 탁월한 1억 6천만 원짜리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인데 확실히 둔갑했어요. 김관삼 변호사님. 네. 이 원본 미공개 부분까지 보면 혼자 타주니까 직원들이 먹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랑 만나. 그런데 이 아무 얘기도 아닌 것이 둔갑을 했어요.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서. 윤석열이 커피 타주고 사건 무마시켰다라고 둔갑을 했어요. 1차 둔갑. 그리고 이걸 MBC가 받아서 뭐라고 보도했다고요? MBC 제목? 보도. MBC 보도 말고 MBC 보도 전에 뉴스파다 보도가 핵심 아닙니까? 네. MBC 보도 제목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점점 사건이 없어졌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다 둔갑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 가짜 짜집기 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저 자리에 들어갈 하등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70분 정도의 내용 녹취를 갖고 뉴스타파는 뭐라고 제목에 보도했냐? 김만배 육성파일. 꺽쇠를 듣습니다. 자극적이죠?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게 뉴스타파의 제목입니다. 이건 한 2단계 더 나갔군요. 네. 윤석열이 박영수를 동원해서 수사를 무마했다. 이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박영수가 윤석열 통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이렇게 둔갑이 돼요? 지금 원본을 보니까 정작 커피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녹취록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대부분 뭐 사건에 있어서도요. 자기의 유리한 부분을 하고 중간에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나 검찰에 내게 되면 원본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원본 안 가져오면 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72분, 1, 2분 있는 걸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검사가 커피 타준 것도 아니고 직원이 타줬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도 못 만나고 왔다라고 신앙님이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것은 대장동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장동과 딱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편집을 해서 마치 그 당시에 대장동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던 이재명 구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선거 결과에 실패는 했지만 예. 그러면 이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난 그 당시에 21년 9월 15일에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인터뷰한 내용을 어떻게 쓸까를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점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시점이 제일 좋겠다 해갖고 이거 이제 터트린 거예요. 그러면 1억 6,500 간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성춘 정책위 부의장도 이 인터뷰는 허위 인터뷰로 보인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본을 다 보면 사실은 저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보도 제목이 정말 한 3단계 정도 둔갑된 것 같아요. 그 보도 제목만 한번 또 말씀드리면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MBC가 만약에 그 정도 제목을 뽑아낸 게 악의적 의도였다면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종편 채널들의 그 헤드라인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제목만으로 다른 언론사와 다른 좀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기사 본문까지 좀 봐야 된다. 예, 그렇죠. 다른 종편들의 기사 내용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저는 사실 이 김만배 씨와 이 신학림 위원장의 이
금전 거래 1억 6,500만 원이 대체 왜 있었을까? 인터뷰 한 번 정도로 그 정도의 금액이 만약에 이게 거래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범죄가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전문을 보고 나서 아까 김영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기획된 느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의 거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뉴스타파의 저는 그 전문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뉴스타파는 나름 해명을 했어야겠죠. 근데 이 해명을 한 것이 오히려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신앙림 위원장에게는 이게 혐의가 더 짙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국민들도 생각할 것 같아요. 1억 6,500만 원 인터뷰 한 번 때문에. 근데 이 인터뷰 전문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런 뭔가 다 설계를 통한 내용들이 들어갔다면 그 정도 거래도 있었겠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검사도 몸만 나오고 혼자 커피 타줘서 먹고 왔다라는 대화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윤석열이 커피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내용으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검찰이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야의 의견도 준비되어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 허위 보도는 대선 공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응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이 사건은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MBC와 KBS, YTN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오늘 중으로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김만배의 인터뷰 보도는 대선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흘 전에 나왔던 이 인터뷰가 대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던 남욱 정영학의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을 재확인해주는 수준이거든요. 마치 이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대선 판이 마치 바뀐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집권에 성공한 정당의 최고위원과 지도부들이 무슨 이렇게까지 저열하게 민주당 공작설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메시지가 초반에 좀 엇갈렸습니다. 대표적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는 틀린 게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뉴스타파 원본이 나왔는데 결국 짜깁기로 허위 보도인 것이 드러나자 그 주장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의 이 주장 같은 경우는 허위 보도의 성격은 있지만 민주당과의 연계는 없다라고 그 연계설에서 선을 그어주는, 꼬리를 자르는 그런 반박이라 민주당 일각의 해명들이 조금은 다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뉴스타파의 원본 속에는 김만배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서 계속 연관성을 부인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님이 물어봐요. 이 사람 대장동 일당이죠. 이 사람들이 김만배 자기 모르게 이재명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니 이재명은 모르지. 얘네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돈 주고 그런 거 나는 통제 못하는 거지. 이재명도 책임은 없는 거고 라고 수차례 이재명은 책임이 없다, 이재명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김만배는 합니다. 그래서 녹취에 녹음을 해두는 거죠. 검찰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최측근이 김만배, 유동규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신앙님과 김만배가 나눴던 이재명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수사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대목도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이 수사를 요모조모하고 있군요. 예를 들어 검찰이 김만배 신앙님 간의 금전 거래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거 자칫 그거 그냥 내가 센 척 커풍 떤 건데 이거 내가 그냥 센 척한 건데 이거 갖고 난리네 라고 끝날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이제 센 척, 허풍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1억 6,500만 원 준 거 이제 찾아냈잖아요. 근데 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마 뭐 유동규랄지 뭐 남욱이랄지 이런 애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관련해서 뭐 돈을 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재명과는 상관이 없단 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자체는 저 녹음 자체는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지금 완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 녹음이 나중에 뭐 유포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과 상관이 없으면 대장동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운명 공동체예요. 이재명과 상관이 있으면 배임 수재랄지 엄청난 죄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서로 짜고 했다는 것이 되면 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재명과 상관이 없으면 뭐 정상대로 했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재명과 거리를 두려고 녹음에 이제 일부러 남겼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검찰서도 조사를 했는데 계속 이재명 시장 욕을 해라. 그래야지 이재명과 우리가 멀어진다. 그리고 이재명 공산당이고 뭐 거기서 보면 막 내용에 보면 욕설하는 게 나와요. 그걸 일부러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봐라. 쟤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내가 쟤들하고 왜 야합을 하느냐. 그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왜 공산당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이 또 검찰 조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대장동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대선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떤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1년 9월 15일 날 녹음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이걸 발표를 하고 언제 공표를 해서 흔들 것이냐 그 타이밍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이제 대선 3일 전이다. 그러면서 이미 이 녹음이 시작된 날부터요. 이재명 대표도 맨날 몸통은 뭐 윤석열이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막 계속 공개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녹음 파일은 대선 3일 전에 결국은 까지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려고 했지만 이제 실패한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 신앙님 씨는 뭐 한 10여 년 만에 만나서 사적 대화를 녹음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한 관계자의 검찰 진술이 나왔어요. 2021년 여름에 이 녹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앙님 씨가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고 내가 그를 봤다라는 진술을 검찰은 이미 확보했고 검찰이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신앙님 씨의 명함이 있는 것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님 씨는 화천대유 사무실을 내가 방문했다고 유령이가 쓰면 같겠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앙님 씨의 반박이 과연 사실일까에 대해서 검찰은 의문을 제기하고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김만배 씨가 의도적으로 이재명과 대장동이 연관없지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녹음에 남겨두려 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김영주 의원님께 질문 드릴 건데 네. 아까 거장의 작품이다 이렇게 네. 빗대셨잖아요. 모든 시나리오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의도된 작품이다. 그럴 수도 있고 현재는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재명과 우리는 한 배를 탔어. 가는 거야 같이. 라고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럼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이재명과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고 얘기하고 신앙님 씨와의 사적 대화에서는 녹취에서는 이재명과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이 한 말인데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 말은 그래여야만 되고 이재명과는 무관해야만 되고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아마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엄청나게 미웠을 거예요. 그때 당시 공격 대상자는 이낙연 후보였거든요. 실제로. 계속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동규가 돈을 준 거 이런 정도로 몰아가려고 해요. 그런 정도 영역에서 이신상, 정진상, 유동규 영역에서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여지로 보여요. 지금 신앙인 그 분이 이제
화천대유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그냥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계좌로 쏴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에 좀 궁했던 신학림 위원장이 이렇게 김남배가 그런 간절함을 알고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개인 추측입니다. 개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찾아갔고 이런 대선 공간에서 네가 답답하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김만배가 듣고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신학림 씨 같으면 지금 당장 돈 주지 마. 만약 짰다 하더라도 예. 상당하게 그렇게 그야말로 계좌이체로 쏴줘요. 그거를. 그건 정말 판단이 뭔가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쪼달림이 있었다든지 허술했다. 뭔가. 혹은 김만배가 궁했다든지 신학님이 궁했다든지 매우 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생각입니다. 신학림 씨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책값이었고 사전에 미리 만나고 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정도는 사실대로 답변하였습니다. 판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판권을 팔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계약서에는 왜 3월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 시점이? 그거는 김만배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재작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사실도 혹시 있으실까요? 재작년이라는 몇 년이죠? 21년도 여름입니다. 유령이 갔나요? 예? 유령이 갔나요? 가신 적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9월 15일에 처음 만난 거죠. 근데 그 장기간 동안 소통이 전혀 없다가. 뉴스타파 기자와 이런 보도 시점 같은 걸 협의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저는 뉴스타파의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 관계예요.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녹음 파일만 제공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언제 제공하신 거예요? 3월 4일이죠.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거의 모든 걸 다 부인했습니다. 대가성 있는 금액이냐에 대해서도 책값. 그리고 화천대유와 사전에 방문해서 사전 교감설, 공작설에 대해서도 아니다. 유령. 그리고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에 대해서도 제로. 그러니까 뭔가 단답식으로 잘 하시네요. 유령, 책값, 제로. 딱딱딱 부인을 했습니다만 검찰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입장도 나왔는데 앞서 JTBC는 완전히 사과했고 MBC는 해명 비슷한 사과를 했고 뉴스타파는 뭐라고 했을까요? 인터뷰 시점은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기 50일 전이다. 특정 후보 겨냥한 조작성 인터뷰도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게 아니라 유포한 시점이 본질이다 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이 반박은 조금 군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뷰한 시점을 왜 뉴스타파가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대선 3일 전 그런 본인들이 보도했던 둔갑시켰던 기사의 본질과 전혀 다른 녹취록이 있는데 이걸 다 짜깁기 하고 왜 윤석열이 무마한 걸로 보도를 대선 3일 전에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은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김영주. 매우 바보스러운 답을 한 거죠. 저거는 인터뷰가 아니었다. 사적 녹음을 한 것이 우연히 제보가 들어와서 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인터뷰를 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50일 전에 해놨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님과 뉴스타파의 말도 안 맞는군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죠. 사적 대화를 한 건데 우연히 아까 예를 들면 뭐 고급 피부 미용 우연히 가서 다른 거 하다가 얻어 걸렸는데 이렇게 했다. 근데 전문 없이 했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말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걸 인터뷰라고 해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춘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신앙림 위원장의 말에는 이제 신뢰를 많이 상실했죠. 이미 그 솔직히 개인의 사람의 인생이 담긴 책이라고 하니까 좀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그 책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언론인으로서 한 인터뷰를 한 뭐 시기야 뭐 차이가 있건 말건 한 인터뷰를 한 사람과 그 정도의 금액의 금전 거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저널리즘의 취지에 어긋나고 매우 신앙림이란 사람의 신뢰를 상실하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런 신앙림 위원장의 인터뷰 뭐 저런 김만배와의 인터뷰가 지금 조작된 걸로 의혹이 매우 짙다라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과의 이 연루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건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없죠, 하나도. 그렇죠. 그리고 근거로서 드는 것이 뭐 뉴스타파 보도 나오자마자 1시간 뒤에 올렸다? 저는 대선 때 언론 모니터링 팀이 1시간 정도 안에 그 정도 기사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는 무능한 것이죠. 또 당연히 국민의힘도 그 정도의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증거, 그건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연관설이 있다는 또 명백한 내용도 없는데 자꾸 공작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한 것이 있다. 그리고 전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지금 단어가 너무 거칠거든요. 뭐 야당과 민주당과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 정도도 지금 너무 과도한 것인데 마치 확신하고 저런 거친 단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본인의 그 존재감이 없다라는 그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너무 과한 지금 김기현 대표의 평소 이미지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게 단순히 김만배 대장동 일당 차원에서 기획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후 세력을 밝히겠다라는 검찰 전원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은 그 배후가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이 아니냐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좀 정리된 느낌이에요. 김관선 변호사님, 뭐 김만배 씨는 허풍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허풍이 아닐 사전 기획 공작일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입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뉴스타파는 의도적인 뭐 흠집내기 보도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원본을 봤을 때 이미 짜깁기 허위 보도를 대선 3일 전에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검찰은 지금 입증을 해 나가고 있고 이제 세 번째가 그건데요. 이 배우가 있냐 없냐. 특별수사팀은 꾸려졌어요. 근데 배우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21년 9월 15일, 그러니까 녹음을 시작한 게 9월 15일이니까 그럼 이제 그 시점 이전부터 뭔가 서로 이제 모의를 한 거느냐, 이제 그걸 찾아야 하고 만약 그때 시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뉴스타파에 이 녹음 파일이 전달된 시점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이걸 보도한 시점 그다음에 이제 보도하면서 저녁 9시쯤 넘어서 보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되자마자 다른 방송에서도 이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고 뭐 1시간 뭐 이쪽 저쪽에서 계속만 보도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대선에 아주 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보도 나온 걸 인용해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렇다.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깊숙이 관여돼 있고 뭔가 조작한 걸 내보내면 거기에 이제 세력이 붙어서 퍼날르고 또 지금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이미 기소한 사안인데 그 당시에 뭐 사이트에 이게 추천 사이트에 이게 올렸는데 이전에 뭐 사상 유례 없는 추천이 계속 붙었다는 거예요. 예. 뭐 10,000명 이상으로. 그래서 결국 경찰에서 조사해서 보니까 그것도 조작이다.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가입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가입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러한 대선판 뒤집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은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준 의혹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수사는 단서는 될 거고 지금 검사 10명으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꾸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수사팀 꾸리면 결과를 내야 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올 것이 없는데 수사팀을 꾸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검찰은 이미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한 증거를 좀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단식 중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표현해서 국회에서 매우 논란이 짙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에게 분명한 상처가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민주당 의원의 이 탈북민을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과도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단식장에서 생긴 일, 태영호와 쓰레기. 자,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단식을 보는 시각은 갈립니다. 들어보시죠. 불명확해서 오히려 그 단식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거나 의미가 부각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여론이 좀 호응해주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접한 여론은 상당히 좀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뭐 희화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저런 식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민복을 위하지 않고 국민의 뜻과 또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정권이 있다면 심판받는 것이고 그 심판의 절차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죠. 들어보시죠.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가 9일에 검찰 수사를 받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시에는 어떻게 될지 표결 일정도 미리 한번 볼까요? 달력.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국회 일정에 대해서 잘 하시게 됐어요. 어느 정도 저는 이런 게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와 또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뭐 나름의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자, 달력을 한번 보면 9일 토요일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죠. 그러면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9월 18일에 국회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9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큽니다. 그러면 요때 이게 이제 가결되냐 부결되냐에 따라서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냐 마냐가 정해지고, 만약에 가결이 돼서 법원에 간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 대표가 구속되냐 마냐가 결정됩니다.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인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실지 궁금한데, 어쨌든 표결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표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민주당 여론은 굉장히 지금 뭐 갈팡질팡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까 부결될까? 저는 뭐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네네. 표 차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총선에 앞둘수록 민주당 의원들은 당을 생각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의 존립을 생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당내를 다잡아서 조금 부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러한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은 그런 표결을 하더라도 추석 밥상에는 오르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좀 뒤로 미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2주 이상을 단식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재판이나 출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앞당겼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검찰 인사가 최근에 단행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쪼아댄다라고 할까요?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검찰의 그 입장들은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빨리 15, 16 정도 되면 정리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국회 그다음 주 국회 보고 표결이 있을 텐데 과연 겉으로 보여지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부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 일단 그날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천막에 국내외 태용호 의원이 찾아가 항의하고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박영순 의원이 태용호 의원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라고 막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홍범도 장군도 한때 공산당 입당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학대를 하는데 저 한때 공산당이었던 저는 어떻게 한때가 아니라 평생 공산당이요. 아니 당대표는 알아도 민주당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올라오지 마세요. 아니 대표님 만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대표님한테 당연히 우리 안 되고 압수도 안 됩니다. 왜? 네, 압수 안 됩니다.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대표님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등 떠밀려 나가더라도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영호 의원이 항의 방문을 한 이유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이 수년째 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의 박영순 의원이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어디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 뭐 공산주의자다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에 태 의원은 항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김병미 최고위원님, 예. 이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 이런 말을 진짜 했어요? 박영순 의원이 민주당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어저께 이 문제가 불거져서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사께 있는 수많은 이 탈북민들이 보셨을 때 태영호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급작스럽게 이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북한에서 온 XXX 이런 표현들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고는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좀 조속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해당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당내에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내의 윤리심판원 등의 기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 잘못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편을 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건 태영호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인권 유린적 막말 행위다라는 점들을 짚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도 전해지고 있는데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이라며 억울했나 보지 라는 말만 한 걸로 지금 전해져요. 이재명 대표는 그 자당의 박영순 의원이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자당의 저런 심각한 막말로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준 박영순 의원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원내를 대표하는 박강원 원내대표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오히려 더 거칠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들이 박영순 의원의 말과 행동 여기에 보편적인 인식의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빠른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내어주지 않게 된다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오게 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민주당의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영순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대응도 지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대 진영의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고함 지르고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정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 이건 여야를 가릴 것도 없고 진보 보수를 가릴 것도 없습니다. 양당 다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리라는 것은 그 발언, 그런 사이다 발언, 뭐 그런 조롱 발언, 지지자들이 볼 땐 좋을 수 있으나 이 국회라는 본회의장이라는 신성한 자리는 국민은 전체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저급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전 매우 부적절하고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영순 의원의 입장, 태영호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라. 물론 저도 태영호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지금까지 막말이 누적된 것은 뭐 온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이럴 때 떠올리는 말이 미국의 전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저들이 저열하게 갈수록 저들이 저급하게 갈수록 우리는 품격을 지키자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저쪽도 저열하게 가니까 저쪽도 또 저급하게 가니까 서로 저급하게 가다가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태영호 의원의 발언 또 그 본회의장에서 그 민주당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몰아갔거든요. 제가 공산주의 세력입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독재입니다. 지금 마치 북한의 공산주의가 지금 가짜 공산주의거든요. 북한도 지금 권위주의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꾸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공산주의 세력이다라고 몰아가는 이 행태를 태영호 의원이 또다시 반복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 소속으로서 다시 지적하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님, 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라고 발언한 박영순 의원의 입장은 태영호 의원이 지난 4월에 한참 전 4월에 페북에서 민주당을 쓰레기, 머니, 성, JMS라고 비난했다가 삭제한 일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본인도 태영호 의원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다 라고 지금 발언을 했어요. 그래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과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고 그렇지만 태영호 의원도 못지않게 막말을 했다. 그 부분도 사과를 요청한다. 우선 자기가 사과를 할 뜻이 전혀 없으면서 상대방을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접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한 여러 가지 사산 발언이라든지 다양한 뭐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이라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다 평가하고 있고 아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태영호 의원이 너무 지나친 발언을 한다. 혹은 저런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간 것도 일정 정도 쇼잉이다. 있을 수 있어요. 평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자기한테 온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과한 발언, 즉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때 내가 너무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국민에게도 사과드린다. 이것이 전제돼야만 그다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영순 의원의 이력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전대협 부의장 출신이고 방화미수 화염병법 징역 2년 선고받았던 이 전력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면 다 이제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당신은 진짜 공산주의 아니냐, 뭐 혹은 뭐 그런 얘기를 또 쳐받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저 부분도 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 대표의 반응도 지금 논란인데 물론 지금 단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 와서 태영호 의원이 저런 농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논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자당 소속의 박영순 의원이 탈북민들 전체를 싸잡아서 폄하하고 모욕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법한 막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이 대표의 반응이 한때는 저분 공산당 아니었냐. 많이 본인이 억울했나 보지. 라고 대응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적절했느냐? 일단 이제 첫 번째는 태영호 의원이 저기 찾아간 게 과연 적절하느냐. 근데 저는 찾아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욕을 당했잖아요. 예. 그럼 항의하러 가려고 하는데 항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인 박영수 의원 또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 자리가 뭐 단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약간 그 적절하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물론 저는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과 이제 별개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한 3분이 다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설사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대권 후보하고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이제 포용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면 내버려 둬라. 그래서 좀 들은 다음에 내가 기력이 쇠진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하자. 이렇게 좀 약간 좀 크게 그릇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고 나니까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이전에 어떤 행위 이런 것들 보면 뭐 이재명 대표다운 얘기인데 뭐 억울했던 모양이지. 이건 상당히 이제 비아냥거리거잖아요. 물론 태영 의원이 아마 항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그래도 당대표 만나면 유료말을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저기서 이제 지탄을 받고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그런 형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앞으로 더 이제 대권 후보,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좀 가슴을 크게, 그릇을 크게, 포용력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태영호 의원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면전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 러시아와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무거워야 하는데 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눈 감고 더 나아가서 내통을 하려느냐라는 면전에서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네요. 네, 그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번번이 이제 채택이 되지 않고 부결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 당사자로서의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났는데 네네. 중국은 아마 한국과 일본 중에 일본을 제끼고 한국과 손잡으려고 하고. 아, 그래요? 또 이번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중에 중국과 손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뭐 중국이랑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실용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 스플라이 체인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실용적으로 더 손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뭐 중국 입장에서는 간절할 겁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라도 자기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리창 총리와 만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대요. 김영주 의원님. 리창 총리는 정치적 산호 신뢰를 증진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하자. 중국은 남북화해 협력 추진 지지하고 촉진에 힘쓰고 있다. 그래도 나름 중국도 좀 한중 관계에 좀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진의 더 라방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별도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라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진의 더 라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우리 또 김영주 의원과 라방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